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요정 임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차기 셀럽 윤선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크리에이터 장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로운 게스트를 한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호응을 잘 해주고 계신 저의 아주 오랜 이 친구분을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네, 지금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로 계신 이정민 선생님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 지영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라는 좀 복잡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정민이라고 하고요. 주로 정신건강의학과나 아니면 사설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도 이제 정말 오늘의 관건은 별명 부르지 않기인데요. 정말 아주 오랫동안 친구였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히 어떤 직업 명칭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제 오늘의 주제 왜 갑자기 교육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정신건강 심리사, 임상심리사를 모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정민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주제랑 관련해서 저의 어떤 걸어온 길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라는 자격증을 획득을 하려면 이제 어떤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3년간 수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대학교 병원에 그 산하의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분들을 위주로 이제 내담자로 받아서 그분들이 어떤 마음 상태 때문에 게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일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뭔가 상담이나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분들께는 이제 약물 치료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지만 상담으로 연계가 됐을 때는 제가 바로 상담으로 이어받아서 그분들에게 이제 게임에서 조금 덜 의존하게 되면서 본인의 다른 일상으로 좀 더 주의를 돌릴 수 있게끔 좀 상담을 도와드리는 일을 했었었고요. 그 수련이 마치고 난 뒤에는 사실은 게임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업무를 딱 타겟팅으로 해서 하지는 않았고, 일반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불편감이나 뭐 교우관계의 어려움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좀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심리 검사나 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제 최근 이야기 근황을 좀 듣다 보니까 이제 많은 뭐 청소년, 뭐 성인 이런 케이스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요즘에도 상담 진행하다 보면 특히 뭐 스마트폰, 뭐 디지털 이런 데 꼭 집중해서 그분들만 받는 건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또래 관계 문제 때문에 오셨더라도, 혹은 어떤 성적의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오셨더라도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가볍게든 무겁게든 뭐 스마트폰에 너무 과몰입하는 문제를 동반하고 계시거나, 혹은 그 이용하는 정도 자체가 그렇게 과도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 이용으로 인해서 이제 가족 간에 좀 갈등이 있거나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있거나, 혹은 뭐 꼭 스마트폰 이용뿐만 아니라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런 음란물이나 이런 디지털 매체에 좀 몰두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셨었고, 혹은 뭐 게임에 좀 몰두를 하고 계시는 게 좀 부수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분들도 계셨고 해서, 그분들이 주된 고민이 게임이나 뭐 혹은 뭐 디지털 매체에 몰두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렇지, 다들 크고 작게는 조금씩 가지고 계셔서 상담을 할 때 필연적으로 항상 나타나는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타겟팅을 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좀 일상에서 은은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디지털 매체 속에다 둘러싸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쉽게 이용하게 되는 게 디지털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라는 이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발달심리학이라는 걸 공부를 사실은 그 석사과정 동안 하셨잖아요. 네, 네. 사실은 저희의 배경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이정민 선생님은 그 심리학을 같이 학부 때부터 저랑 같이 전공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석사를 저는 이제 심리측정학을 공부했지만 이제 이정민 선생님은 발달심리학을 공부를 하셨고 이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쪽으로 쭉 나가게 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발달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뭐 아동 발달도 있지만 뭐 성인 발달, 노인 발달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약간 아동이라던가 이런 청소년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이런 경력을 시작하셨던 그런 이유가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석사를 전공했던 분야는 발달심리학이었고, 그리고 저희 학교 특성상 좀 더 아동 청소년을 좀 더 메인으로 하는 분과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초등학생 혹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뭐 놀이치료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지 실습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전문적인 도움을 또 주고 싶다, 좀 임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임상심리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일단 저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했었던 게, 내가 이 심리 관련된 일을 되도록이면 오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오래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는 트렌드를 좀 계속해서 따라잡아야지만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나름 좀 트렌디한 분야 중에 하나가 그런 디지털 매체에 좀 많이 과도하게 의존하는 그런 분야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쪽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자발적으로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게임 거머리 힐링 센터에 좀 3년간 머무르면서 하게 된 생각이기는 한데, 그래도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정말 좀 트렌디한 분야구나.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파보고 싶다, 좀 오래 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끔 되어서 이쪽 분야로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디지털 매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는데 사실 저희 모두가 이 디지털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되게 최신이다 보니까 잘 정의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정의되지 않은 분야에서 또 일을 하시는 건데 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라던가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셨는지 또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많이 좀 확신이 없어서 좀 불안하다? 약간 좀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이 일에 몸담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저 또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위험 부담을 하고 이제 이 분야에 있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업을 하면서 깨달은 거는 게임이라는 콘텐츠에 대한 개입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왜 수많은 개인들 중에서 이 개인만이 이 디지털 매체라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그런 개인의 어떤 특성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최신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가장 좀 기본적인 것에 근거해서 개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요즘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급 마무리네요. 네. 일단 사실 되게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이런 거를 상담을 하는 사람은 뭐를 하는 사람일까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일이라던가 하게 된 동기 같은 걸 한번 여쭤봤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가장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분들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인 것 같아요. 특히 어린 아동들을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 그래서 혹시 그 어린이들의 뭐 디지털 노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디지털 여러 가지 뭐 유튜브 콘텐츠를 본다거나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혹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 사실은 제가 이런 어린이용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본 게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제 주변에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 속속들이 생기니까 그 친구들 집에 가서 그 어린이들 혹은 유아들이 보고 있는 콘텐츠를 보면서 제가 요즘 느끼게 된 부분인데 생각보다 이롭고 생각보다 교육적인 콘텐츠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게 의미가 있나. 사실은 그냥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접해야 될 자극을 제공하는 그 수단이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그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게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요. 다만 그 매체를 이용하는 부모의 태도는 조금 달리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머님들께서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유튜브가 아니라 어떤 책이나 동화책이나 어떤 교구를 사용해서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는 어머니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이거 볼까? 하면서 같이 읽어주기도 하고 느낀 점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이거를 충분히 습득했는지 확인하시는 경험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뭔가 유튜브를 보여주시거나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하실 때는 이거 보고 있어? 하고 그 매체에 아이를 맡겨놓고 약간 대리양육 시키듯이 맡겨놓고 편안하게 할 일을 하시는 그런 식으로 양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매체를 이용하면은 그거는 위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림책 주면서 뭐 알아서 읽어 이런 식으로 잘 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가끔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처럼 매체를 이용을 할 때도 디지털 매체를 이용을 할 때도 좀 이거를 양육 위탁용으로 이용하실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 아이에게 즐거움을 좀 다양하게 선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직 그런 어린이용, 유아용 매체를 잘 알지 못해서 제가 좀 제한된 정보에 안에서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기는 하지만, 아이들이나 청소년이 분명히 선호하는 매체가 있을 거예요. 선호하는 매체가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어떤 게임을 한다고 한다면 좀 더 잘하는 게임이 있을 것이고, 좀 더 선호하는 게임의 스타일이 있을 것인데, 그거는 그 아이만의 것이거든요. 그 아이의 취향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아이의 어떤 인지적인 강점을 그 매체를 이용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강점을 다른 분야에서 꼭 매체를 이용해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다른 분야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게도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부모 대신으로 갑자기 양육의 역할을 기계에다가 확 밀어버리는 것도 그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용을 해야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많이 보려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신 분 중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비슷한 질문인데, 이제, 디지털 노출을 아예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린이나 영유아 때는 아예 그냥 절대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최근에는 좀 그런 반대의 사실 학자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의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어린이용 학습 콘텐츠를 이렇게 자세하고 깊숙하게 지켜본 지는 진짜 저도 얼마 안 됐거든요.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좀 깊숙이 보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든 콘텐츠들이 많아요. 학습 콘텐츠들이. 그리고 때로는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모르는 정보까지도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책을 같이 봤는데 갑자기 저희 아이가 엄마 나 얘도 알고 얘도 알아. 얘는 달콤한 냄새를 뿜어내가지고 곤충을 잡아먹는 애고 얘는 끈적끈적한 애를 몸으로 내뿜어가지고 곤충을 달라붙게 해가지고 먹는 애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읽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오,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근데 기특해라. 너무 깜짝 놀라서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어린이용 학습 콘텐츠들로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 저도 워킹맘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아이의 모든 시간을 제가 케어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다른 그러니까 엄마가 일을 하는 동안 어떤 일정 시간은 누구에겐가에서는 어쨌든 그런 디지털 노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한테 들어온 질문도 그렇다면 이 어린 영유아기나 어린이한테 그 뭐 동영상 뭐 이런 거 그냥 유튜브 이런 거 그냥 무조건 다 보여주는 거는 안 좋다고 친다. 그런데 학습 콘텐츠들, 진짜 잘 만든 교육용 콘텐츠들이 디지털 콘텐츠들이 있는데 이런 디지털 콘텐츠도 보여주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최근에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그래도 답변해서 많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좀 명확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컨텐츠는 다한데, 매체는 다한데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접근하고 활용하는가의 부모의 태도가 핵심이라는 점이 되게 저는 와닿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사실 우리가 이정민 선생님과 약간 사전 인터뷰 같은 걸 좀 했었는데, 그때 그 조미료를 언제 주느냐,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실 때 너무 와닿았던 부분이었는데, 혹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계신 건가요? 내가 무슨 말을 했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사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그 각자가 아이의 발달 단계에서 각자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강도와 양의 자극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 때는 네, 그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혹시 다시 한번 저 너무 그 얘기가 와닿았어가지고 이걸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되게 재밌게 들으실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제가 막 두서없이 썼던 거에서 제가 지금 컨트롤 F를 찾아서 조미료를 찾아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보여주는 시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었을 때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디지털 콘텐츠라는 게 조금 강렬하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우리 아기 때는 되게 간 아무것도 안 친 미음부터 먹이고 떡밥 같은 것도 막 아무 맛도 안 나는 것부터 천천히 먹이다가 조금씩 조금씩 단맛 들어간 거, 짠맛 들어간 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맛이 가미된 거를 먹이다가 이제 이런 맛도 먹여도 되겠다 할 때쯤에 이제 정말 센 거 먹이고 이런 식으로 좀 점진적으로 자극을 접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디지털 매체도 좀 여러 가지 좀 중립적인 자극들, 그러니까 응당 봐야 되는 시각적인 부분, 청각적인 부분, 촉각적인 부분, 후각적인 부분, 이런 오감각들을 좀 연한 농도에서부터 충분하게, 아주 단순한 것부터 좀 충분하게 접하게 한 뒤에, 이제 이런 점진적으로 이런 매체들을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디지털 콘텐츠는 시청각에 굉장히 좀 집중되어 있고 굉장히 즉각적이고 여러 가지 정보가 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고 좀 그런 점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강한 자극이 오기 전에 좀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스마트폰 쉼센터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스마트 쉼센터라는 그런 스마트폰 중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는 만 2세 정도를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되도록이면 노출을 시키지 않되 그 이후에는 조금씩 다른 자극을 느꼈을 때 오는 기쁨들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한 뒤에 이런 강렬한 자극에 대한 기쁨을 좀 점진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런 자극들을 먼저 접하게 되면 그 이후에 좀 더 연한 자극들을 느꼈을 때 충분하게 행복하거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자극을 누렸을 때 받는 그런 새로움과 즐거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권리를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디지털을 절대로 안 보여준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되게 적절하게 그리고 잘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가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그 디지털을 노출할 때 굉장히 잘 선별하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짜 많이 찾아보고 어떤 콘텐츠들이 좋은지 그리고 괜찮은지 자극이 너무 이렇게 강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해서 아이들의 좀 그러니까 정말 연령이 낮을 때는 좀 선별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무분별하게 그냥 콘텐츠를 소비하게끔 주는 부모님들도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위험성도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무감각하다고 해야 되나? 어차피 나이 들면 다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한 자극을 너무 어린 나이에 빨리 접하다 보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되게 소소하고 작은 행복들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에서 어떤 감정을 경험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하는 것들에 굉장히 많이 무뎌지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 어떤 그 EBS 다큐멘터리에서도 디지털을 일찍 본 아이랑 뭐 이렇게 좀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동공 크기 차이를 측정하는 그 EBS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디지털 미디어를 빨리부터 이렇게 경험하고 노출 시간이 많은 아이들은 웬만한 자극을 줘도 이 동공에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콘텐츠들 많이 안 본 친구들은 꽃이나 이런 자연을 보여줘도 뭐 벌레나 이런 거 보여줘도 이렇게 동공이 딱 크기가 달라지는 그런 내용, 그런 실험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보여주지 말라는 주의는 아닌데 굉장히 잘 선별해야 되고 그리고 되게 그 연령에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드네요. 네. 저희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 줌으로 에피소드를 촬영을 하면서 너무 재밌어서 길어지면 안 되겠다 했는데 점점 길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지만 재밌는 얘기니까 다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으로 사실 또 궁금했던 거는 주로 상담하고 치료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라던가 그런 분들의 특징 같은 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중독이라는 게 꼭 아동만 겪는 문제는 아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로 나뉘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제가 과몰입 센터에 있을 시절의 주된 내담자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제가 그냥 일반 상담센터에 있으면서 만났던 내담자 특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과몰입 센터에 있을 때는 거의 99.9% 성비는 남자분들이 다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수련 다 끝나고 상담센터로 옮기면서 좀 그냥 이로 인한 갈등이 남아들에게 더 많을 뿐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바뀌기는 했는데, 당시에는 일단은 성비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남자가 많았었고, 그리고 연령대는 오히려 생각보다 좀 다양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한 3, 4학년부터 40대 이제 어디 부장님까지 오셔서 이제 상담을 받거나 검사를 받거나 하고 가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일반 상담센터에서는 정말 다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남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연령대도 또한 저학년부터 정말
오히려 성인분들은 제가 일반 상담센터에서는 많이 뵙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용하는 종류가 달랐기 때문에 제가 수련받을 때는 여학생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 과몰입이라는 그 게임을 이제 위주로 한 치료 방안들을 생각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주로 게임보다는 메신저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뭐 카카오톡을 밤새서 음.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에스크나 뭐 페이스북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하느라고 막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식의 좀 SNS 위주의 어려움이 있는 게 여학생들이 주됐다면 남학생들은 주로 게임이나 혹은 뭐 아주 가끔이지만 음란물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좀 더 갈등이 쉽게 벌어질 수 있는 나라에서 계속 게임이 문제다, 뭐 게임은 뭐 4대 악이다, 막 이랬었던 그 낙인 찍혔던 그 콘텐츠를 많이 이용하는 게 하필이면 남학생들이었을 뿐인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비나 연령은 그래서 그냥 전반적이다라고 저는 지금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게임 문제로 인해서 내원하셨던 분들, 혹은 특별히 게임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 게임에 의존하는 성향이 짙었던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 자기 조절 능력이 아무래도 많이 좀 없으셨던 부분들이 좀 주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어 목표를 세우고 나름대로 실행하고 거기서 충분히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 시행착오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감당하고 그 다음에 또 자발적인 어떤 그 다음 스텝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했던 아이들은 대부분 이 스마트폰에 의존을 하거나 디지털 매체에 의존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그냥 내가 쭉 인생에서 겪어오면서 만나는 하나의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 잘 지나가기 위해서 혹은 나름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그러니까 과잉보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럴 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문제가 없게 엄마가 잘 컨트롤 해줄게. 너는 어떠한 실패도 없을 거야. 너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엄마가 잘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본인의 힘으로 어떤 여러 가지 목표 설정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나 그래서 본인이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에 떨어진 느낌이 든다라고 해요. 갑자기 목표를 세우라고 갑자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적이 떨어졌는데 올리는 건 네 몫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라고 하면서 막 구박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 어, 나는 이런 시행착오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내 인생의 재앙인 것 같고 내 인생의 종말인 것 같고 그럼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어떤 뭐 매체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매체로 자꾸 좀 주의를 전환하게 되고 처음에는 그냥 주의를 전환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쪽으로 훨씬 더 나의 일상을 많이 소비시켜서 좀 몰두하게 되는 좀 도망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릴 때에는 좀 그런 시행착오가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좀 인정하게 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나름의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잡을 수 있게 뭐 방이라도 치워볼까, 뭐 일주일에 한번 산책이라도 나가볼까, 뭐 아니면 알바라도 좀 구하는 거 말고 서칭만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음. 나름의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잡게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유능감 혹은 이런 자율성 이런 것들을 좀 발휘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해주는 식으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 게임 같은 데 빠지는 것도 그러니까 쉽게 뭔가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 현실에선 안 맞아요. 되지만 그런 게 좀 있긴 하겠네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거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예전에,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 거머리 센터에 있을 때 설문지를 할 때, 왜 이렇게 게임에 몰두하게 된 것 같아요? 라고 묻는 질문지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유능감과 관련된 답변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여기서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한 달 내내, 2달 내내 해도 뭔가 잘 오르지 않는데, 여기서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돈만 있으면 레벨이 막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안에서 사회적인 교류를 음, 도모를 하면서 그 실제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데 온라인 상황에서는 사회적인 교류 혹은 뭐 트위터로라도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거기 안에서 관계의 욕구를 좀 충족하기도 하고 뭔가 내 가장 컴플렉스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충족이 되었을 때 거기에 조금씩 나의 일상을 할애하게 되다가 뭔가 통제감을 좀 잃어버리게 되면은 조금 더 과도하게 몰두하게 되고 그러면 내 실제 일상이 조금 더 망가지게 되면 그럼 더 도망가고 싶어지고 이게 약간 악순환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음. 그럼 사실 이거는 이제 교육공학자의 입장에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요즘에 막 게임 기반 학습이라던가 게이미피케이션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데에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작은 달성 가능한 미션들을 주고 성공하게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많나요? 그리고 또 아동 콘텐츠에서도 그런 게임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게 많은데, 사실 그런 부분도 그좀 충분히 노력해서 얻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는다면 게임이라는 요소 자체에만 너무 빠지게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저도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었는데,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그런 우려도 조금 생기기는 하네요. 네. 제가 아까 저희 녹화 이제 하기 전에 막 장난으로 저희 남편이 자꾸 저희 애한테 게임을 시켜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저희 남편이 진짜로 아이한테 게임 시키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미리미리 하고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아닐 것 같은데. 네. 아, 와우.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되게 비슷한 고민의 지점 몇 개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선생님께서 몇 번 사실 살짝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사실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지금 음란물을 접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지금 다들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엄마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음란물을 본다는 건. 이거를 엄마가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 것인가? 혹시 알았을 때 아이가 본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걱정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그 게임 이야기인데, 그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지금 닌텐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학급 안에 이제 닌텐도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다수인 애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막 다마고치 갖고 다녔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닌텐도 게임을 하고 실제로 닌텐도 게임을 잘하는 애들이 인기도 많고, 그리고 그런 게임기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 사이로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이제 엄마 아빠나 입장에서는 아이가 좀 인기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사회생활 잘하는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그 수단으로 게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욕심이 있는 엄마들은 아빠들은 또 대부분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닌텐도 이런 게임기는 엄마들보다 아빠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주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게 주장은 그 세계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거나 혹은 실제로 게임을 잘하는 아이가 얼마나 사회에서 인기가 있는지 그 시기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더 그렇게 아이들한테 막 부담 없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게임을 하도록. 그래서 사실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게 핵심적으로 엄마들이 되게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음, 질문을 일단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굉장히 좀 핫한 저희 이 장면에서도 상담 장면에서도 어머님들이 실제로 많이 좀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음란물 자체를 빨리 접하는 것도 있고 꼭 음란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유튜브 콘텐츠 키즈랑만 안 걸어놔도 키스씬 엄청 나오고 막 그런 거에도 애들은 막 깜짝깜짝 놀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자극을 보고 나서 그게 아까 말했지만 조미료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거의 마라에 가까운 조미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잠을 자는데 그 씬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막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전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자극을 접하는 거를 100%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키즈락도 있고 이거저거도 있지만 친구네 집 갔다가 놀러 가서 뭐 키즈락 안 걸려있는 폰에 풀어가지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100%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조금 성교육을 좀 어린 나이에 그 동화책 같은 거에도 성교육이 이렇게 잘 돼 있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시켜주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매너 같은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게 어떤 예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나아간 얘기를 드리기는 하는 거예요. 어머님들께서 이제 저한테 고민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성적인 거를 빨리 접해서 이성적인 생각만 하다가 사고 칠까 봐 무서워요.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뭐 어떤 행위이건 간에 모든 행위는 상대방이 오케이를 해야지만 다 가능하다. 뭐 정말 일반적인 악수만 해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툭툭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그런 상호 간의 접촉 행위는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행위다라는 것들을 좀 사전에 교육을 해주시면은 그건 것만으로도 좀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매체를 피할 수 없다라는 가정하에 솔직한 아이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엄마, 나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 엄마, 나 저 아줌마 가슴만 보여.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생각은 당연한 거예요.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든 할 수 있고, 우리도 솔직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별의별 생각 다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똑같아요. 그냥, 생각이 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리고 그 생각이 난다고 계속 그 생각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그 생각이 안 가. 떠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생각이 들거나 떠오르면은, 떠올랐구나. 그냥 왔구나. 시간 지나면 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어느 날은 한 30초만 있다가 갈 수도 있고, 좀 강렬했던 날은 하루 종일 갈 수도 있는데,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내비두면 된다고. 너무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하라고. 엄마가 다른 거 떠올릴 수 있게 좀 같이 놀아주거나, 얘기를 나눠주거나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얘기를 나누자고.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고민은 이 노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건강하게 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할 것인가 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쨌든 성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인간이니까, 동물이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것인데 그거를 너무 또 이렇게 적대시하고 막 아닌 걸로 하게 되면은 또 아이들이 역으로 더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이 매체의 노출을 피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좀 이른 교육을 해보자. 그리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매너들을 좀 교육을 하자.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좀 교육을 어떻게 해줄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닌텐도 아이들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 요즘은 그거 뭐죠?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링피트도 있고, 뭐 저스트댄스도 있고, 뭐 마리오 카트도 있고, 막 이런 걸 하기도 하고, 뭐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 또한 그냥 하나의 문화임을 인정해주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땅 따먹기 하고 축구하고 롤러브레이드 타고 다니는 게 우리의 문화였지만 지금은 그냥 2020년에 초등학생들의 문화가 단지 닌텐도일 뿐인 거고 그들의 친구의 수단이 닌텐도가 맞고 그리고 우리가 땅 따먹기 잘하려고 원진 달리면서 계속해서 땅 따먹기 했듯이 그 친구들도 그냥 닌텐도를 열심히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까 제가 초장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닌텐도를 이용하는 문화는 똑같고 만약에 반에 한 10명의 남자아이가 있으면 10명이 다 이용을 하는데 유독 왜 이 아이만
자기의 일상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일상을 망가뜨릴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은 학교에 못 갈 정도로 늦잠을 잔다든지, 학교에 지각하는 게 너무 반복될 정도로, 뭐 정말 수일이 반복될 정도로 수면 컨트롤이 안 된다든지, 혹은 해야 할, 저는 학원 숙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나 준비물을 계속해서 그냥 지나보낼 정도로 게임에만 몰두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왜 우리 아이는 똑같은 매체를 적응했을 때 왜 우리 아이는 이거를 컨트롤을 못할까? 라는 거를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혼자 고민했는데 결론이 잘 나지 않으면 가까운 상담센터에 내방을 해서 전문가에게 좀 조언을 받아보시면 아마 납득 가능한 응답들을 많이 받으실 거고, 가능한 가이드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이라는 거는 그렇게 막 위협적이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근데 유독 우리 아이가 이것에 취약하다면 그거는 게임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어떤 취약성의 문제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개인적인 접근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딱 이때쯤 이제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번 에피는 마무리하고 다음 에피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하트 민. 많은 추천과 댓글과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